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어지럼증은 원인도 증상도 다양합니다. 날씨의 영향이나 긴장감으로 일시적인 어지럼증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귀의 문제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뇌혈관 질환에서도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원인에 따른 증상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어지럼증, 특히 뇌질환의 위험 신호로 지적되는 어지러운 증상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전립선 질환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요실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김현철의 Talk About Love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지럼증은 흔한 증상이죠. 흔한 만큼 원인도 다양한데요. 뇌의 문제로도 어지럼증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뇌 건강에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 어지럼증.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지럼증은 증상에 대한 표현도 다양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지럼증에는 크게 보통 한 3가지 정도 표현을 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물체가 빙빙 돈다. 주변에 어떤 환경들이 빙빙 돈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몸이 휘청거린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물론 빙빙 돌면서 휘청거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막 물체가 돌지는 않는데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서 몸이 비틀거린다. 이런 걸 또 어지럼증이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어지럼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뭔가 아찔하다, 쓰러질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지럼증이 귀의 문제로도 어지럼증은 나타날 수 있고 또 긴장 상태나 빈혈로도 생길 수 있는데요. 뇌에 이상 신호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귀의 문제에 의한 어지럼증이나 다른 긴장이나 빈혈에 의한 어지럼증도 굉장히 힘들긴 하거든요. 사실 쓰러질 수도 이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고 심하게 되면 아니면 이제 너무 어지러워서 아무 일도 못 한다든지 구역구토가 굉장히 심할 수도 있는데요. 또 중요한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뇌에 이상이 생겨서 특히나 이제 균형이라든지 어지러움과 관련된 이런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뇌에 이상이 생겨서 어지러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 어지러움도 문제인데요. 이게 어지럽다가 더 나쁜 증상, 그러니까 의식을 잃는다든지 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나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그럼 전체 어지럼증으로 볼 때 뇌 질환이 원인인 어지럼증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사실 뇌질환에 의한 어지럼증은 전체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은 아마 귀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은 이제 귀가 소리를 듣는 역할도 있지만 몸에 이제 균형을 잡는 역할도 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귀에 이제 특정한 문제, 염증이라든지 퇴행성 변화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 의해서 귀의 문제로 어지럼증이 가장 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혈이라든지 콩팥 이상, 심장 이상 같은 이제 전신 상태 이상으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고요. 사실 뇌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은 10에서 20% 정도이긴 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은 어지럼증도 문제지만 더 나쁜 증상의 시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귀의 이상이냐 뇌의 문제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증상이 좀 다를까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완전히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어려운데요. 실은 귀의 이상은 굉장히 전형적인 증상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석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귀에 이제 모래 알갱이 같은 이석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빠져나오면서 어지러움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특정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때, 예를 들어서 앉았다 누울 때, 특히나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누울 때만 빙빙 도는 증상이 보통 수십 초 정도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이런 아주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귀에 의한 어지럼증은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뇌에 의한 어지럼증은 굉장히 좀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어지럽기도 하면서 균형이 안 잡히기도 하는데 물체는 오른쪽으로 도는 것 같은데 몸은 왼쪽으로 쓰러진다는 등 약간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다든지
돌지는 않는데 몸의 균형은 너무 안 잡힌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좀 잘 안 맞는 경우에 오히려 이제 뇌의 문제를 더 의심하게 됩니다. 네. 이 어지럼증에도 급성과 만성이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뇌의 문제는 좀 급성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만성으로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귀에 문제가 있거나 굉장히 드물게 이제 뇌는 아니고 이제 뇌 바깥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뭐 뇌 바깥에 있는 조그만 양성 종양 같은 게 이게 청신경을 눌러서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만성 어지럼증에. 근데 뇌에 의한 만성은 좀 드문 게요. 보통 뇌에 의해서 만성적으로 어지럽게 되면 다른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마비가 온다든지 복시,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뭐 발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상해진다든지 해서 보통 어지러움만 뇌 때문에 만성을 잊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 문제는 이제 급성으로 왔을 때는 사실 이게 다른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어지러움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뇌 문제는 급성으로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뇌졸중을 얘기할 때 미니 뇌졸중으로 지적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지럼증도 미니 뇌졸중의 증상 중 하나가 될까요? 예, 맞습니다. 미니 뇌졸중이라는 거는 증상이 있다가 없어질 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보통 24시간이 기준이긴 한데 보통 1시간 내로 거의 대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수분이나 수십 분 정도 뭐 마비가 왔다가 좋아졌다. 말을 어눌했다가 풀렸다. 뭐 말이 안 나왔다가 나오게 됐다. 정상이 됐을 때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실은 마비라든지 뭐 발음이 안 되고 언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정말 손이 안 들어졌다, 뭐 못 걸었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는데 이 미니 뇌졸중의 대표 증상 중에 하나의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통과 어지럼증은 미니 뇌졸중이 아니더라도 사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니 뇌졸중에 의한 어지럼증인가 혹은 미니 뇌졸중에 의한 두통인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긴 합니다. 어지럼증이 특히 미니 뇌졸중 중에서도요. 근데 어지럼증 중에서도 몸이 진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다. 그러다 증상이 좋아지긴 했지만 어지러울 때 너무 뚜렷하게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석증 같은 경우는 특정 방향으로 누울 때라든지 움직일 때만 잠시 어지럽다가 많은 건데요. 가만히 있는데도 진짜 빙빙 돌고 쓰러질 거 한쪽으로 넘어질 것 같이 어지러웠는데 그게 오히려 계속되지 않고 한 10분, 20분, 아니면 1시간 이내로 있다가 없어지면 오히려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 문제면 또 없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 정도 되면 며칠을 계속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제 미니 뇌졸중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분에서 수십 분 정도 균형이 확실하게 안 잡히는 어지럼증이 있다. 그리고 완전히 좋아졌다. 이런 오히려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다가도 정말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사실 이 어지럼증의 원인이 뭐 기일 수도 있고 뇌일 수도 있고 아까 전신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특히 미리 뇌졸중은 혈관이 막혔다가 저절로 뚫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뇌의 그 어지럼증, 특히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에 피가 잘 안 가면 그때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어지럽고 균형을 못 잡다가 다시 뚫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쪽같이 정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 사실 귀에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석증 같은 경우는 특정 방향으로만 어지러운 거지 잠시 10분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증상이 확연하게 있다가 없어지면 뇌 문제를 조금 더 의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미니 뇌졸중의 증상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이런 증상들 며칠 간격으로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 미니 뇌졸중이 무서운 게 그러다가 진짜 심각한 뇌경색, 후유증이 남는 뇌경색 혹은 뇌출혈 같은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인데요. 사실 혈관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안 좋았던 혈관이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안 좋던 혈관이 계속 문제를 며칠 간격으로 일으킬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어지럼증도 똑같은 어지럼증.
똑같이 오른쪽으로 올 때마다 오른쪽으로 쓰러진다.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그걸 똑같은 증상이 2번, 3번 반복되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또 증상이 반복되다가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전체 뇌경색에서 미니 뇌졸중이라서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자세히 물어보면 5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러움증도 사실은 아주 흔한 미니 뇌졸중의 증상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간과하고 있다가 실제로 혈관이 막히거나 해서 큰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마비가 심하게 돼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이제 마비가 됐다든지 말이 어눌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구별이 좀 쉬운데 사실 어지러움증은 또 되게 좀 이렇게 흔한 증상이라서요. 또 어지러움증만 가지고 너무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가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지러우면서 균형이 너무 안 잡혀서 특히나 양쪽이 아니라 한쪽으로 유별나게 치우친다. 이런 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네. 그럼 또 응급실로 이렇게 환자가 도착하면 스스로 말은 할 수 있나요? 원인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뭘 가장 먼저 확인을 하시나요? 예, 아주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뇌졸중이라고 해서 모두 말을 못 하시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마비가 더 심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말보다는 뭐 복시라든지 뭐 이런 감각 증상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말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잘 하시면 당연히 말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청취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영상검사도 적절한 검사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하실 수 있으면 저희가 자세하게 물어보고요. 말을 못하시면 이제 목격자라든지 보호자분께 상황을 물어보고 저희가 검진이라고 해서 말을 못하더라도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있으면 눈의 움직임이 이상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끼리 코를 한 다음에 빙빙 돌고 제자리에 서면 계속 몸이 이렇게 빙빙 도는 느낌이 나는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이제 눈을 쳐다보면 눈이 이렇게 튄다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안진이라 그래서 눈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뇌나 귀에 이상이 생기면 그런 눈의 움직임이 이상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진한 다음에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영상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로 뇌혈관이 막혔거나 터졌거나 뇌졸중 여부가 확인이 되는 건가요? 혈관이 어떻게 보이는 건가요? 우선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혈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뇌 손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혈관이 터지는 이제 출혈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CT에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CT에서 잘 보이고 막힌 거는 요즘 급성으로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은 자기 공명 영상 MRI 중에서도 확산 자기 공명 영상에 좀 특별한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워낙 이제 대중적으로 응급실에 다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검사로 일단 혈관이 막혔거나 터져서 손상이 있는 부위를 알게 되고요. 2차적으로 그 혈관이 뭐 막혀 있는지 좁아져 있는지 혹은 주변 혈관이 부풀어서 또 추가로 더 터질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혈관 조형을 하는 검사로 또 이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치료가 바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혹시 목숨을 잃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사실 뇌졸중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위험성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치료가 이제 좋아져서 실제로 그렇게 뭐 다행이신 거 한 60에서 70% 환자분은 거의 다 회복을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좀 큰 혈관이 막혔을 때 우리가 좀 큰 혈관이 막혔냐 작은 혈관이 막혔냐가 중요한데 큰 혈관이 막혔을 때는 그래도 한 50% 정도는 빨리 오셨을 때 좀 골든타임 보통 저희가 6시간 이내 말씀드리는데 큰 혈관이 막히더라도 보통 6시간 정도 이내로 오시면 50% 정도는 상당한 거의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에 반대로 50%는 이제 후유증이 남는다는 게 또 큰일이고요. 그리고 전체 뇌졸중에서 대략 한 10%, 그 1년 정도 추적을 해보면 한 20% 정도는 여러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골든타임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다행히 치료로 회복해도 어지럼증과 같은 전조 증상을 무시하고 방치를 하면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전조 증상이란 약간 미니 뇌졸중과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예. 그럴 때 오시면 사실 이미 뇌 손상은 온 건 아니거든요. 뇌 손상이 올 뻔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우리 약을 충분히 쓴다든지 필요하다면 시술, 또 더 필요하면 드물지만 수술 같은 걸 통해서 예. 혈관 상태라든지 문제점을 개선을 하게 되면, 사실 아무리 치료를 잘하더라도 뇌졸중, 뇌경색의 뇌출혈 같은 것이 생겨버리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50, 70이지만 나머지는 회복을 못 시켜드리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회복을 못 시키는 것 자체가 결국 부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조 증상 때 잘 제어를 하는 게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뇌 질환의 위험을 알리는 어지럼증은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속 시간이라든지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도 중요하겠어요. 예, 사실 그래서 동반되는 증상은 워낙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한데 어지럼증이 없더라도 한쪽 팔다리 마비, 얼굴 마비, 그리고 언어 발음 장애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되면 너무 당연히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하는 일이고요. 어지럼증과 함께 그런 일이 있으면 더더욱이나 뇌의 문제를 특히 뇌혈관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런 증상이 있으면 계속 지속이 되면 꼭 병원을 가셔야 하고요. 그래야 이제 문제가 잠깐 그러다가 이제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실 텐데, 물론 이제 한쪽으로만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돌렸을 때 빙빙 도는 증상이 수초에서 수십 초 정도 있다가 시신들이 또 없어지고 또 돌리면 또 생기고 이런 이제 반복적으로 유발 요인이 확실한 건 보통 귀의 이석증의 가능성이 많고요. 오히려 몸이 한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지고 진짜 빙빙 도는 어지럼증인데 한 수분에서 수십 분 정도 있다가 시신 듯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런 증상이 몇 번 반복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반복되는 분도 있거든요. 한 달에 몇 번씩 몇 년 동안 이런 경우는 오히려 뇌의 문제일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뇌의 문제였으면 벌써 일이 터졌을 거라고 제가 보통 말씀드립니다. 그랬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번도 못 느꼈는데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정도를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어지러운 게 10분, 20분 정도 가다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거는 오히려 뇌혈관에 의해서 위험할 수도 있는 증상이라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뇌 종양이 의심될 때도 어지럼증과 두통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어지럼증은 증상이 좀 다를까요? 사실 이 뇌 종양에 대한 어지럼증이 굉장히 이제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좀 비특이적인 경우도 많고요. 아까 만성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서서히 어지러워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 이러면 주의하셔야 한, 빈도가 너무 잦아지고 어지러운 강도도 점점 세지고 어지러움과 함께 두통이 같이 동반돼요. 두 개가 꼭 같이 동반돼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지럼증과 그 두통이 동반되는데 강도,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심해지고 이럴 때는 꼭 평가를 받으셔서, 그게 꼭 뇌종양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의심을 해서 평가는 받아보셔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동반 증상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되도록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는 뇌 질환의 신호, 어지럼증과 관련해서 짚어주세요. 네, 사실 어지럼증이라는 게 우리 뇌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원시적인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고 이렇게 움직임을 잘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원시적인 부분들과 관련이 있어서 실은 뇌 아주 깊숙한 부분과 연관이 있거든요. 뇌 간이라 그래서 그 부분과 손에 이런 부분에 연관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이제 복시라든지요. 발음이 잘 안 된다, 잘 안 삼켜진다.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균형 장애 이런 것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지럼증에 관련해서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지 않는지, 발음이 어눌하지 않는지,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흔한 뇌졸중의 증상이라 할 수 있는 팔다리 마비, 얼굴 마비, 언어 발음 장애도 당연히 어지럼증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 증상 플러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특별한 증상들이 있다라고 아셔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의 다양한 원인, 특히 뇌 질환의 위험을 알리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립선암,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전립선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불편감도 있는데요. 요실금도 그렇습니다. 전립선 질환의 치료와 요실금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립선암이나 비대증으로 수술한 분들은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한 걱정이 많던데요. 특히 요실금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암을 깨끗이 고치거나 전립선 비대증을 시원하게 해결하려고 사실 큰맘 먹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네. 생각지도 못하게 소변이 새기 시작하면 환자분들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뭐 수술이 잘못됐는지 뭐 아니면 평생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덜컥 겁부터 나서 또 외출도 못 하시고 우울해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전립선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소변이 셀 수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우리 몸에는 이제 소변을 마음대로 흐르지 않게 잠가두는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요도 관략근이 있는데요. 네. 이 전립선이라는 게 하필이면 이 수도꼭지 바로 위쪽에서 소변 지나가는 길을 감싸고 있는 구조거든요. 특히 전립선암 수술처럼 암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제 전체를 도려내야 되는 과정에 이게 바로 붙어있던 수도꼭지 장치나 주변 신경들이 아무래도 건드려지게 되니까 수술 직후에 이제 이런 수도꼭지가 헐거워지면서 소변이 새는 거죠. 전립선 절제술 후 요실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면서요. 그만큼 많은가 보죠? 네, 병원에서 이제 아예 하나의 공식 명칭으로 부를 만큼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네. 이 수술을 받는 환자라면은 누구나 거쳐가는 어떤 통과 의례처럼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립선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을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 요도 괄약근이 손상되기도 하고 약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암 수술이 아무래도 암세포를 하나도 남김없이 떼어내는 게 아무래도 목표다 보니까 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런 요도 관략근, 수도꼭지 주변 조직에 아무래도 물리적인 자극이 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요새는 의술이 좀 좋아지고 로봇 수술을 많이 사용하면서 최대한 이 부위를 조심조심 살려내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수도꼭지 근육이 힘을 잃고 약해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신경이 또 손상이 되기도 하는 건가요? 네, 이 전립선 양옆으로 이제 미세한 신경과 혈관들이 그물망처럼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들이 방광, 요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암을 완전히 도려내는 과정에서 이 신경들이 자극을 받아서 뭐 일시적으로 마비가 오게 되면 소변을 조절하는 신호가 잘 통하지 않게 되면서 요실금이 생기는 거죠. 방광 기능도 약해지나 보죠? 네, 이게 단지 뭐 수도꼭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방광의 문제로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술을 받기 전부터 전립선이 좀 커져 있어서 방광을 오랫동안 압박을 받아왔던 분들은 방광 자체가 이미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서 수술 후에 아무래도 이 마음대로 수축하면서 소변을 왈칵 밀어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소변이 배출될 때 수축이 잘 되지 않아서 남아있다가 넘쳐서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술 후의 요실금 증상을 이제 수술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있을 수 있는 증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몇 % 정도에서 요실금 증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이게 뭐 수술이 잘못돼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암 치료를 위해서 꼭 거쳐가야 되는 어떤 일시적인 정상 회복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수술 직후에 소변줄을 딱 빼고 나면 열에 한 7, 8분 정도는 소변이 새게 마련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다행히 몸이 회복되면서 이 소변 새는 게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또 수술하고 1년쯤 지나면 계속 기저귀나 패드를 차셔야 되는 분들이 10명 중에 1명이 채 안 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은 회복이 됩니다. 수술 후에 정상 회복 단계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수술 전에 이미 요실금 증상이 있던 분들에게 증상이 더 심해진다거나 이렇게도 합니까?
네,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당뇨 같은 다른 지병이 있어서 네. 원래 방광이라든지 관략근 쪽에 힘이 약했던 분들, 또는 이제 수술 전부터 소변을 잘 못 참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수술 후에도 요실금이 더 심하게 올 수가 있고 또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약간 더 걸리는 편입니다. 전립선 수술을 받은 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요실금이 복압성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던데요. 두 가지 증상이 동반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뭐 기침하거나 크게 웃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소변이 찔끔 새는 거고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느슨해진 수도꼭지, 관략근 쪽이 문제겠죠.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이 마려운 순간 참을 수 없어서 왈칵 쏟아지는 증상인데, 아무래도 예민해진 방광이 제멋대로 이렇게 쥐어짜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소변을 참을 수 없고 나도 모르게 새는 증상이라는 건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 회복이 될까요? 네, 사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네.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이 회복이 되십니다. 네. 뭐 우리 몸의 이런 세포, 신경 같은 것들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약해졌던 이런 관략근 근육이 서서히 힘을 되찾게 되거든요. 보통 수술하고 나서 뭐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좋아지게 되고요. 길게는 사실 1, 2년까지도 아주 천천히 계속해서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도 관략근이 회복이 되는 거군요. 그것도 참 신기한데요. 그럼 증상은 아무래도 수술 후에 초기에 나타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변줄을 좀 뽑은 첫날부터 처음 몇 주 동안이 아무래도 요실금이 가장 심한 시기인데요. 이때 이제 환자분들이 절망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 상처가 좀 아물고 붓기가 빠지면서 이제 소변 새는 양이 뭐 조금씩 줄어들게 되니까 초기 몇 주만 좀 견디시면 좀 많이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요실금의 정도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사용하는 패드가 기준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뭐 가장 쉽고 확실한 기준이 뭐 하루에 패드를 몇 장 쓰시는지 이런 거가 될 텐데요. 실생활에서 이제 사용하는 패드 양으로 이제 요실금 정도를 파악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하루에 한 장 이하로 쓰거나 살짝 묻는 정도면 가벼운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에 두세 장 정도 계속 갈아야 되는 수준이 한 중간 정도라면, 기저귀가 완전히 이제 푹 젖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 갈아야 되는 상황이면 좀 심한 수준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용하는 패드 양을 좀 보는 거고요. 또 다른 검사법도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이제 정밀한 검사로 요역동학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방광에다가 물을 천천히 채우면서 배에 힘을 줘보게 하면서 이런 그 관략근 압력이 얼마나 약한지, 또 방광이 이제 소변이 찼을 때 얼마나 예민하게 압력이 수축하면서 요동치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럼 요실금이 심하면 요실금을 교정하는 수술을 또 받기도 하나요? 수술을 결정하는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그러면서 충분히 기다렸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수술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수술 후에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하루에 패드를 2장, 3장 이상 써야 된다. 그래서 도저히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이 좀 불가능하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요실금 교정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수술 전에는 일단은 운동도 좀 해보고 약도 드시고 그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셨다가 뭐 단기간에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법은 다양한가요?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이제 소변길 아래쪽으로 이제 의료용 테이프를 걸어서 느슨해진 요도를 받쳐주는 슬링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주로 여성 요실금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소변이 너무 콸콸 새서 심할 경우에는 이제 인공요도 관략근 삽입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몸 안에 인공 관략근을 달아주는 겁니다. 뭐 인공 수도꼭지를 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안 쪽에 이제 작은 버튼을 같이 심어서 소변을 보고 싶을 때는 이 버튼을 눌려야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수술법이라서, 평상시에는 수압을 이용해서 요도를 막고 있어서 요실금이 없게 하다가 소변을 봐야 될 때만 본인이 버튼을 눌러서 열어주는 이런 기계 장치를 넣는 거죠.
이렇게 전립선 암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요실금에 대해서는요. 정기 진료를 받을 때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진료실에 오셔서 네. 뭐 암세포가 없어졌는지, 뭐 완치가 됐는지 네. 이런 것들은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PSA라는 혈액검사 수치를 확인을 하고 가시는데요. 네. 이거 외에도 아무래도 이 요실금과 같은 합병증은 삶의 질을 통째로 흔드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꼭 말씀을 하셔야죠. 뭐 하루에 패드를 몇 장 정도 쓴다든지, 뭐 걸어 다니기만 해도 샌다라든지 네. 이런 걸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또 의사도 이제 방광을 안정시키는 약을 줄 수도 있고 수술을 좀 권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실금이 심하지 않으면 치료 전에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예, 아무래도 치료 기본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생활 습관만 잘 바꿔도 소변 새는 게 아주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우선 원래도 잘 조절되지 않는 소변이 또 자는 동안은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이나 음료 드시는 걸 좀 줄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방광을 또 자극해서 예민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뭐 카페인이 든 커피 뭐 이런 것들, 또 탄산 음료나 네. 맵고 짠 음식들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 술도 아무래도 좀 이뇨작용도 있고 자극을 하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살이 찌면 아무래도 뱃살이 방광을 누르니까 네. 체중 조절을 하는 것도 요실금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하고요. 네. 운동은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골반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케겔 운동이 되겠죠. 네. 이제 뭐 소변을 보다가 우리가 중간에 뚝 끊을 때 쓰는 근육을 이제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항문을 이렇게 움츠려들어서 쏙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안쪽에 있는 근육을 한 5초 동안 꽉 조였다가 잠깐 풀어주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항문 관략근 쪽 요도 관략근 이런 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운동이 도움이 되는 거라서 네. 아랫배라든지 허벅지 같은 데는 힘을 주지 않고 힘을 뺀 채로 골반 안쪽 근육만 조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루에 이제 한 30-40번씩 매일 꾸준히 하시면 이 관략근 주변 근육이 아주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전립선 질환 수술 후에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방광과 소변기를 꿰매놓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야 이런 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처음에는 이 부분이 아물 때까지 소변줄을 하고 계실 텐데 네. 그럴 때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변줄을 빼고 나서 한 1-2주 정도 지난 뒤에 수술 후에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상처가 잘 아물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 운동을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전립선 수술 후에 없던 요실금이 생기면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립선 수술로 인한 요실금으로 혹시 혼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뭐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생긴 요실금이 뭐 평생 가지는 않고 조금 이제 나아질 거라라는 안심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네, 뭐 처음에는 아무래도 또 옷도 적고 뭐 기저귀도 차야 되고 그러니 뭐 좀 자존심도 좀 상할 수 있고 눈물도 나실 수 있을 텐데 네. 아무래도 이런 게 몸이 다시 건강해지기 위한 어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고 혼자 부끄러워하면서 숨기지 말고 이제 선생님하고 편하게 상의하면서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골반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게 되면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립선 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요실금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전립선 암이 남성들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노년으로 갈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위 남성암으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꼭 챙겨봐야 될 게 이제 배뇨 증상뿐만 아니라 전립선 암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검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고령이면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로 치료 방향을 잡기도 하던데요. 로봇 수술이 많은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최근에는 상당히 수술하는 환자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아무래도 통증이라든지 수술 후유증이 많이 줄어든 것이 말씀하신 로봇 수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생존율도 많이 올라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에 비하면은 근치적인 절제가 제일 기본 중에 기본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로봇 수술이 진행된 가장 처음이 전립선암이지 않나요? 그만큼 네. 로봇 수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카메라와 로봇 팔이 들어가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립선이라는 조직이 골반 강 안에서도 가장 깊은 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개복을 하는 수술을 하더라도 이 골반뼈 안쪽까지 네. 손이 닿거나 눈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구조물이었는데 이게 안쪽으로 카메라가 들어가고 또 정밀한 동작을 할 수 있는 로봇 팔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복잡하고 또 위치상으로도 어려웠던 수술이 훨씬 좀 편해지면서 수술이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로봇 수술의 장점이 많긴 하지만 또 여전히 고전적인 수술법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가요? 대부분이 이제 로봇 수술로 많이 대처가 됐고요. 조금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직 그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꺼리시는 분들도 좀 일부 계시긴 합니다. 수술을 한 후에도 최소 5년은 정기적으로 진료를 봐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혈액 검사 중에 PSA라는 혈액 검사가 암이 발견이 됐을 때도 수치가 높아졌지만 이제 암 수술을 해서 전립선을 다 절제를 하게 되면 이 수치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계속 안정적으로 0에 가깝게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암의 재발이 없을 테지만 혹시 다른 곳에서 재발을 하거나 그랬다면 이제 거의 0에 가까웠던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혹시나 재발이 없는지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PSA 수치 말씀하셨는데요. PSA 수치만 신경을 쓰는데 또 다른 요인들을 살펴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 외에도 이제 아무래도 다른데 장기에 전이는 없는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냥 그 수치만 단지 보는 거는 아니고 영상 검사로 CT 검사와 같은 것들도 이제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한 후에도 이제 최소 5년은 정기적으로 진료를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5년 후에도 재발 위험은 있습니까? 드물긴 하지만 있기는 한데 보통은 5년이 지나서 또 여전히 이제 PSA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기저치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완치되었다고 또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 후에 꼭 지켜야 하는 생활 습관 또 살펴야 하는 수치들도 짚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해서 근치적으로 치료를 받으셨든 아니면 방사선 치료나 전신 치료를 하셨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또 전립선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아무래도 동물성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런 것들 식이 습관을 좀 조절을 하는 것도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인국 정은지의 우리 사랑 이대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